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훈련이 개시된 데 이어 잠시 전 우리 정부가 최초로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본격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북한의 사이버 테러 소행이 속속 드러나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또 비상 상황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1번지 대담은 이 부분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짚어볼까 합니다. 먼저 대북안보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지난 3일에 유엔 상임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안에 이어서 독자적인 제재를 냈는데요. 송 의원님, 저희들이 이제 보니까 오늘 한 서너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보니까 금융제재, 저 여러 인물, 기관들을 이제 제재 대상에 포함을 시켰는데 어떤 특징이 있다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뭐 일본보다 2달이나 늦었죠. 우리가 좀 그런 점에서 약간 안타깝지만 그러나 뭐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제 일단 개성공단을 문을 닫는 거로 유엔 안보리에 협의하는 태도를 보였고 참 협력하는 태도를 보였고 금융 제재를 굉장히 피상적으로 보고 이건 거의 형식적인 거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라고 이렇게 뭐 논평이나 기사들이 나오는데 저는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데는 사실 금융 제재에 가장 핵심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39호실 같은 걸 포함을 시키면 39호실 플러스 산하단체란 말입니다. 그 산하단체가 무역단체인 것도 있고 은행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무역단체와 은행들이 거의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중국과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국과 거래하는 은행이 우리가 꼭 그 문제만이 아니라도 다른 거를 통해서라도 중국과 협력을 하고 있을 경우에 그 중국에 대해서는 제재 대상이 되니까 사실은 금융 제재가 그냥 뭐 형식적이다, 이 실효가 없다 전혀 아닙니다. 위축된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일단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2005년에 BDA 있었지 않습니까? 마카오에 뱅크 오브 델타 인 아시아 델타 은행. 사실은 그게 우리가 금융 제재를 할 때에 북한에 돈이 묶여 있은 게 2,500만 불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어서 작은 돈인데 그 거래 은행이 중국 은행이었어요. 중국 은행인데 미국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협력을 할래 안 할래 안 하면 당신네들한테 제재를 중국 은행에 제재를 가하겠다 해서 결국 하는 데에 동결하는 데에 중국이 협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당구 스리쿠션식이라 하잖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걸 중도에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는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 사실 근데 이제 관심을 끌었던 게 사실 그 제재 대상 목록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황병서라든가 또 뭐 외화 관리 담당으로 알고 있는 김여정, 김정은 제1위원장의 동생인데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좀 관심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빠졌거든요.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선 이번 제재 대상으로 나와 있는 개인 38명, 단체 24개, 또 제3국적 개인 2, 단체 6개 이렇게 해서 총 70명 단체와 개인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제재 대상에 들어갔는데 말씀하신 대로 황병서와 김여정은 빠진 걸로 나와 있고요. 이번에 이제 주목되는 인물은 김영철입니다. 지난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 명단에는 김영철이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저도 좀 의아했어요. 김영철이가 사실 미국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에도 중심 인물이고 그 외에 천안함 복지 면핀 포격 도발, 대남 모든 도발에 있어서 중심에 있었죠. 실제 실무총 책임자로 있었는데 그 인물이 왜 빠졌을까라는 의아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제재 대상에는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황병서와 김여정 같은 경우도 황병서는 총정치국장이고 북한의 권력 서열 2위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김여정 같은 경우는 당 서기실의 책임자이면서 39호실에도 상당한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아마 정부에서 제재 대상에서 이 인원을 뺀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인원들을 집어넣을 만한 그런 구체적인 증빙 자료 말하자면 우리 정부가 예를 들어 중국이라든지
또 다른 나라에서 왜 그 사람을 제재 했느냐. 대상으로 올렸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명백한 물증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아직 충분치 않았을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한번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원들을 어떻게 이제 처리해 나갈지 이런 것들을 두고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생각을 우리 교수님하고 예. 조금 달리 하는데 황병서와 김여정은 의도적으로 뺐습니다. 의도적으로 뺐다. 미국은 황병서를 끼웠거든요. 다시 말하면 황병서 자체를 하나의 체제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보니까 황병서를 끼웠는데 우리는 핵심 요원이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인 증빙 자료가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다 지시하고 당을 대표해가지고 내고를 하고 하는 사람이니까 충분히 되죠. 근데 우리 남북 관계인 만큼 이 사람들한테 두 가지 이유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자극을 수뇌부를 필요는 없다. 자극시킬 필요는 없다. 둘째, 대화의 여지를 필요에 따라서 남북 관계는 미북 관계하고 또 다릅니다. 남겨둔다는 거하고 요번에 관심을 가져야 김영철은 사실은 전번 2087에는 안 들어갔지만 그 전에 벌써 제재 대상입니다. 8명 제재 네. 대상에 이렇게 들어갔고 요번에 핵심적으로 재밌는 것은 홍영칠이가 진짜 핵심이거든요. 예. 이 군수 부부장인데 이 사람이 지금 북한 핵 개발의 3세대의 핵심 진짜 원자력의 최고 책임자인데 이 홍영칠하고 홍성무를 넣었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여러 가지 정부의 포석을 그럼요. 두고 이게 굉장히 제가 예. 이번에 보니까 나름대로 정부가 고심을 하고 구석구석을 좀 보지 않았나라는 또 여지를 생각을. 남겨두면서 예. 다른 카드로도 좀 네네네. 활용할 것이다. 예. 또 하나 이제 구심 이제 하는 부분이 이번에 이제 해운 통제. 사실 네네. 해운 통제를 오히려 네. 강화한 것이 북한한테 또 뼈아픈 제재가 될 것이다라는 네. 지적이 나오는데 이런 분석 어떤 이유에서 나오는 아니 겁니까? 편의 치적은 사실은 우리가 저 524 조치할 때 편의 치적은 안 된다고 벌써 포함을 다 시켰어요. 근데 그때 편의 치적 대상은 한 15군데인데 지금은 32회사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의 치적이라는 게 사실은 두 가지 목적으로 북쪽이 편의 치적을 씁니다. 하나는 세금 포탈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북한에서는 사실 세금 포탈 보다 중요한 게 이 무기 수출하는데 일단은 버마 국기를 단다, 필리핀 국기를 단다, 뭐 그다음에 이란 국기를 단다. 통과하기가 훨씬 쉽죠. 예. 그것 때문에 편의에 의해서 다른 국적을 제3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그 페이퍼 컴퍼니의 국적에 따라서 국기를 달아가 다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편의 치적이 이때까지 그러면 한반도에 안 들어왔나? 5.24 조치 후에 수도 없이 인천항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엔 제재에서도 나왔지만 예. 힘을 안 합쳤는데 편의 치적에 한해서만은 중국이 진심으로 좀 협조를 한다면 해상로를 통한 북한의 엉뚱한 짓은 좀 상당히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동안 북한 제3선적이 한 100여 척이 지난해 한 해 동안 이제 들랑달랑 했다고 그러는 건데 사실 이제 우리 국민들 관심 중에 하나가 선박을 그렇게 통제함으로써 이제 낮은 핫산 개발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러시아의 외교 관계가 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송 의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 우리 정부의 이번에 해운 관련된 조치는 유엔 안보리에서 31척을 리스트에 올리고 북한의 해운 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31척, 물론 편의치적 선박들도 포함되어 예, 예. 있습니다. 이런 선박들이 입항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에 플러스해서 우리 정부는 북한 선적이 아니더라도, 다시 말하면 31척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외국 선적이 북한을 들렸다가 대한민국에는 180일 내에는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60여 척, 100척 이런 네. 통계가 있습니다만 그런 배들이 우리와의 거래가 많은가 북한과의 거래가 많은가? 우리와의 거래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북한과의 거래를 위해서 우리와의 것이냐? 거래를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만큼 북한이 외국 배를 사용해서 그런 밀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것이고 예.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 데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말씀하신 낮은 핫산 프로젝트는 우리 정부가 이제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유라시아 협력
이라고 하는 것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험적으로 했던 그런 이제 사업이고, 3차례에 걸쳐서 나진에서부터 이미, 예. 석탄을 실어서 이제 우리 쪽으로 들여온 그런 일이 있는데, 러시아로서는 좀 서운할 거예요. 러시아는 어차피 국동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북한이라는 그 나진이라는 항구를 통해서 뭔가 동해 쪽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나름대로 전력적 포석이 네.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일단 중단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했다고는 하지만, 지난번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 결의안 통과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그걸 붙들고 목리를 좀 자기들의 부렸죠. 요구를 예. 관철시켰는데, 사실은 우리가 중단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러시아와의 외교력, 이 협상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역시 정부의 고심이 정말 컸던 많이 들어가 있죠. 대목일 텐데.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 편의치적이 우리한테 왔다가 북한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북한하고 중국 간의 연간 무역 교역량이 한 6조 정도 됩니다. 예. 중국을 거의 6조 정도 된다는 건 북한의 대외 무역의 90%를 중국하고 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14년 같은데 무역액이 약 7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 90% 지금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중국을 가는 방법은 해로 아니면 육로 아닙니까? 거의 다 해로 아니면 육로를 거쳐가니까 중국을 거쳐가는 거 거의 멈추게 되니까 우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고심에 찬 결단을 예. 했지만 이건 대단한 결단이에요, 아. 사실은. 사실 네. 또 정부의 고심한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게 이제 해외 식당. 북한이 이제 해외에서 운영하는 식당도 좀 이용을 좀 자제해달라 이제 국민에게 당부와 호소를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정말 이 식당 가는 것까지도 이게 정말 북한의 어떤 정치 자금으로, 어떤 무기 개발 자금으로 가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경로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중요한 통로가 바로 해외 북한 식당에서 들여간다. 뭐 통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1억 불 이상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결국 지금 단둥이라든지 북경이라든지 중국 곳에 북한 식당이 있습니다. 그게 대개 중국과 합작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서 상당액의 외화가 김정은 주머니로 들어간다. 따라서 우리가 과거에는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촉진하고 경제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증진시킨다는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도 가급적이면 북한 식당에 가서 먹어주는 것이 예. 동포들을 돕는 것이다라는 네. 생각을 가졌지만, 결과적으로 그 돈이 김정은의 통치 자금, 대량 살상 무기 자금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차단하는 조치의 일환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좀 불편하시겠지만 정부의 조치에 협력해 주는 게 좋다. 물론 법으로 금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이 조력을 하는 것이 결국 김정은의 생각을 바꾸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일부 조언, 네, 그거 사실은 액수로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이거는 국민의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이건 정말 정치적인 어떤 제스처라 하면 너무 과소평가했던 그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측면에서 중요하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렇다면은 30여국에 나가가 1년에 2조 정도 버는 왜 해외 노동자는 제한을 하지 않나? 너무 산발적이니까 통제도 어렵지만 이걸 봐야 됩니다. 노동자들이 나가가지고 해외에서 돈을 벌여오면은 소위 말하는 돈 맛을 안다. 자본주의 맛을 아는 게 자본주의가 들어간다. 들어가지고 그게 바로 개성공단도 마찬가지. 개성공단의 나비 효과가 뭐하고 같으냐 하면은 우리가 2008년 박왕자 사건, 2010년 천안함 사태 터지고 나니까 금강산 문을 닫으니 돈이 없으니까 북한에서 자체 내에 핸드폰을 만들어가 파는 게 300만입니다. 그 300만의 핸드폰을 쓰면은 어떻게 했어요? 민주주의 정보 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금 민주화 바람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외 노동자도 다른 면을 보면은 이게 자기 스스로가 초코파이 맛을 알고 돈 맛을 알게 하는 하나의 좋은 채널이 된다고. 송 의원님 분석은 거듭적으로 보면 이제 정부가 여러 다양한 포석, 좀 멀리도 보고 짧게도 보고 그럼요. 이런 걸로 좀 깔아놨다. 그런 포석이신데, 예. 사실 지금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UN 대북 제재 결의, 또 우리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 좀 북한 사회 주민들이 좀 동요를 한다, 이런 보도가 나 있는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요? 당장 보십시오. 개성의 노동자가 54,673명이라는데 그냥 개성여가 아침에 일하고 저녁에 가던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실업자가 됐어요. 20만 원 못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북한이라는 사회가 일자리를 만들어가 자본주의 사회처럼 일자리를 만들어 먹여 살리는 사회가 기획경제, 보혜급경제 아닙니까? 공급을 해주겠죠. 이렇게 기껏해야 자리를. 할 수 있는 게 장마당인데 심지어 지금 장마당뿐만 아니라 메뚜기마당, 뒷골목 장사까지도 맡고 있다고 하니까 결국 나갈 수 있는 게 해외밖에 없는데 해외도 무진장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성공단을 북한이 경영한다. 경영하면 물건 만들어가 물건은 만드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중요합니다. 팔로를 개발해 본 적이 없는데 어디가 팔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당장 북한 정부가 당장 해야 될 게 야, 이 20만에 먹여 살릴 방법이 없으면 평양 사람들의 배급이 줄어드는데 이게 바로 나비 네. 효과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제 7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부터 키 리졸브 훈련이 이제 한미연합 훈련이 이제 대대적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좀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북한의 위협 강도가 어마어마하게 좀 센 것 같아요. 뭐 핵도 공격하겠다 이렇게. 근데 국민들은 불안스러운데 사실 좀 더 오늘은 또 사이버 테러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공격 위협 수준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이제 조금 전에 그 북한 주민들의 동의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은 못하지만 북한 주민들 마음속에 김정은이가 수소탄 성공했다고 그러고 인공위성 발사했다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냐? 뭐냐? 뭐 70일 속도전 내는다고 온 주민들을 동원해서 이것저것 그 노역에 끌어들이고 결국 장마당 나가기도 어렵고 결국 피폐해지는 그 생활. 그래서 일부에서는 쌀을 사재기할 수밖에 없는 90년대 말의 고난의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오는 것이 아니냐. 민심이 흉흉해질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들은 결국 김정은이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가 깨닫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우리 안보리 제재뿐만 아니라 우리 한미연합연습에 대해서 북한이 지금 반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결국 그 내용을 보면은요, 북한이 이 워싱턴까지 즉각 타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갖추고 있다. 이제 버튼만 누르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한 것이 위성이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지금 네.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김정은이가 정말 정신이 나가서 버튼 눌러 이렇게 하기 전에는 지금 그렇게 했을 때 김정은에게 다가오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지금 선제 타격 연습 네. 그것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과 장비와 스텔스 이 무기들 전략 자산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다. 지금 5월 달에 7차 당대회를 앞둔 김정은이가 자신의 이 생사가 걸려있는 그런 조치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어렵다. 다만 자기들에게 오는 위협은 최소화시키면서 상대방에게 피해와 불안과 긴장의 수위는 최고조로 올릴 수 있는 그게 바로 사이버 테러입니다. 사이버 테러는 누가 했는지도 잘 모르고 또 결국 발각된다 한들 규명하면? 자기들에게 직접 어떤 피해가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걸 지금 혈안이 돼서 하고 있는데 역시 거기에 대한 대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천안함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 그 키 한미 연습 후에 바로 이제 은밀하게 공격을 해서 그런 일을 벌였단 말이죠. 지금 우리 센터장님은 이제 사이버 테러 이야기했는데 502로 작계 같은 경우 상당히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오겠죠. 아니 502로 네 당연하죠. 502로 말씀드리기 전에 한마디만 네네네. 언급을 하고 넘어가요. 70일 전투를 큰 소리치고 해놨는데 선언을 해놔놓고 노농저기대들한테 우리로 치면 노동자죠. 네. 노농저기대들한테 지금 다 군복을 입혀가지고 재봉틀 앞에서 전부 군복 입고 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지시를 문서로 내리냐면은 수령을 호위해라. 수령을 사수하라. 얼마나 김정은이가 떨었으면 이 짓을 하고 있겠어요. 평양 함흥 아주 꼴짝이에서 재봉틀 앞에서 봉제일 하는 사람이 전부 군복 입고 우리 수령을 사수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재봉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면목을 지금 교수님 지적한 대로 보이는 거고 작게 501호는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5027은 우리가 핵이나 미사일 같은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한 것을 전제로 한 작전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5015의 특징이란 두 가지입니다. 새로운 위협,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의한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의 작전 시나리오인데 그러면 수뇌부를 치기 위해서는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게 이퀄 바로 핵이고 이퀄 미사일이에요. 북한 수뇌부를 친다는 건 바로 핵과 미사일을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공격할 기미가 보이면 우리가 선제 바로 타격한다. 때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없던 시나리오예요. 두 번째 뭐 요새 참수 난리를 치는데 원래 독재자의 군대는 국가의 군대가 아니고 독재자의 군대예요. 독재자의 지휘부는 국가의 지휘부가 아니고 독재자의 지휘부. 그러면 사담 후세인이나 노레가나 뭐 빈라덴이나 독재자만 목을 치면 목 치는 작전이니까 전부 나이프가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그리핀 나이프 무슨 나이프 그것만 치면 다시 말하면 지휘부만 흔들면 되는 거니까 작게 5015는 과거 자꾸 무슨 공격적 선제적 이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뭐 정말 잘못돼가지고 가만히 있는 중국까지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핵과 미사일은 얻어맞고 난 뒤에 옛날에 방어적 개념 5027로 해가는 해결 안 끝나는 된다. 겁니다. 그러니까 핵이나 미사일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저기를 가지고 우리한테 났을 때는 그건 먼저 때린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한미연합훈련에 엄청난 규모의 총 전략 자산들이 지금 예, 전개하고 예.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면 5015하고는 어떤 연계가 있는 건가요? 바로 5015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예. 이 수뇌부를 때리기 위해서는 정보가 있어야 되고 예. 정밀 타격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들 정밀 타격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보를 먼저 탐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4D 작전이라든가 예. 탐지라든가 뭐 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때린다든가 이게 들어가 있는 게 5015의 핵심인 거예요. 결국 이번에 연합연습에 그 자산들이 들어오는 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북한이 핵미사일을 선제 공격을 한다든지 또는 북한이 남침 제2의 6.25를 일으킨다고 하는 걸 상정했을 때 미국의 자산들, 미국 본토와 해외에 있는 자산들이 얼마나 빨리 정해진 계획에 따라서 전개하고 작전에 임하느냐 하는 것을 실제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5015라고 하는 새로운 작전 개념을 그 전략 자산들이 어떻게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느냐 하는 것을 지휘부는 지휘부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고 현장에서는 현장대로 그 움직이는 한번 그런 맞춰보고. 것들을 같이 하는 것이고 그 시기에 마침 해병 상륙 훈련인 쌍용 훈련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쌍용 훈련이 그동안은 상륙 단계까지만 주로 했는데 이제는 북한의 위협이 가시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특정 목표를 향해서 내륙으로 진격하는 훈련까지 같이 한다. 역대 가장 많은 병력, 가장 많은 자산, 가장 정예화된 자산을 가지고 북한의 위협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도 그만큼 높이 강하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응징할 수 있는 그런 대비 체제를 갖추는 것이 그렇다 그러면 이번의 결국은 연습이라고 볼수 결국은 있죠. 이제 결국은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북한의 어떤 반발, 어떤 국지적인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버튼까지는 못 누르겠지만 뭔가 좀 국지적인 도발을 강하게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시기와 방법의 문제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시정찰 자산을 가지고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군 또는 우리 국민을 향해서 직접적인 피해가 물리적인 피해가 가는 그런 도발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형태의 도발을 할 것인가? 사이버 테러 가능성, 같은. 사이버 테러뿐만이 아니라 원점을 확인하기 어려운 후방 테러라든지 다중시설 테러라든지 이런 테러들을 할 가능성도 있지요. 그다음에 미사일,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서해 해상에서 사격 훈련이라는 빌미로 우리 서해 오도 주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긴장을 높이는 그런 여러 형태의 도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확고한 응징 체제를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이 도발의 수위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그런 것에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우리 군과 정부의 조치를 신뢰하고 확고한 그런 정부의 조치를 지원해 주시는 네. 그런 하나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번에야말로 경제적인 제재와 함께 군사적인 억제가 함께 돼야 김정은이의 판단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반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국정원에서 발표한 게 이제 우리 국내 주요 인사 한 20여 명의 스마트폰을 직접 해킹을 해서 통화 내역까지 가져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정도는 어떤 위협,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사실 저희들이 봐야 뭐 될까요? 정부의 핵심 네. 인사 20명이라는 게 사실 언제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날짜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나 북한의 사이버 이 도발이라든가 해킹은 벌써 2009년 디도스 때부터 시작이 되고 2011년 농협 전산망 또 2013년 4월 2014년 계속 해오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문 교수님 지적한 것처럼 지금 제일 큰 가능성인 게 사이버 테러고
그건 거의 가능성이 아주 높고 우리가 아직 많이 취약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쟤들은 뭐 사이버 전공하는 애들은 북한은 군대도 안 가게 보내잖아요. 군대 안 보냅니다. 네. 군대 안 가도 됩니다. 아예. 아주 특이한. 군대가 10년인데 군대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특전 요원을 3,000명을 지금 키우기 시작한 게 정예화돼 있다는 거죠. 김정일이가 살아 있을 때 가장 큰 업적으로 한 게 사이버 요원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나 장사정포나 뭐 이 해안포 같은 거로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버튼을 누를 가능성 거의 없지만 우리 사이버 테러법은 사실은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2006년에 제가 국회 정보위에 있을 때부터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거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묘하게 또 총선도 있고 또 대테러 방지법 통과시켰으니까 또 이걸 정치적으로 네, 잘못 예, 해석하는 예.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네,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테러법이야말로 정말 북한이 우리의 가장 취약점 중에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이버 테러 개연성이 있는 데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바르게 인식하고 이 뭐 당장 또 이렇게 정치 쪽에서는 반대로 그렇겠죠. 국정원이 언제든지 이 보고를 사이버 테러의 개연성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보고를 받는 즉시 인터넷을 감시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또 자꾸 한쪽으로 모는데 이거는 남과 북의 네. 문제로 봐야 정치적 된다. 사안으로 네네. 다룰 사안이 아니다. 그렇죠. 이제 안보 사안을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 과거에 이제 국정원이 그런 이제 원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의심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감시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국정원이 악용을 한다면 국정원이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고 역시 우리 그것을 이용하는 정치 세력들은 우리나라에 발을 붙일 수가 없을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의 이 사이버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우리 내부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고 이 빈틈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네. 국제 이 사이버 기구와의 정보 공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위를 통해서 북한이 사이버 테러를 할 경우 거기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제 공조 체제, 안보리에서 그 문제도 공식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일종의 출발점이 그런 전례가 있었나요? 사실 그런 전례는 제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도 여러 차례 사이버 테러 공격을 받았지만 그렇죠. 직접적으로 북한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또는 제재한 전례를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어요. 없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직접 제재를 하고 미국은 북한의 그 사이버를 이 해킹한 차단하는 네. 그런 조치를 취했지만 이번에야말로 사이버 분야에서도 국제적으로 공조해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차단하고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라크 전쟁 터졌을 때 20-160J라는 걸 저공 특별 비행기를 주파수를 바꿔서 미국이 아랍어로 만든 방송을 가지고 이라크 실제 방송에 그 방송을 넣어가지고 이라크 군인들이 전부 항복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이버전이에요. 우리 정부가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대북 전단만이 아니라 사이버 테러법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런 조치도 같이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두 분 말씀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북한의 위협보다 국민들의 단합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